대치동의 신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성공 사례가 한 명 나오면은요. 예. 효용 가치가 있죠, 이게. 일단 부모님도 자랑하고 싶고. 어. 학원은 당연히 뭘까요? 우려먹을 때가 많아요. 네, 엄청난 홍보 효과죠. 당연히 학교도 뭘까요? 성공 사례가 한 명 나오면 금방 10명처럼 보이는 게 대치동의 신화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예, 예. 대치동을 거쳐간 수없이 많은 눈물. 네. 제가 사실 그 눈물을 만나지 않았으면 대치동에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대치동은 정말 많은 실패 사례의 무덤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떤 전사자의 희생 속에서 몇몇 꼽히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 버티는 곳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 기자TV, 저는 조선의교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육대 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 역할 좀 쉬워야 되고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 쉽고 행복한 부모 역할에 노력하고 있는 학부모 대변인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부모님들을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싶어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네. 언론이나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모습과는 달리 예. 특히나 이제 학부모님들 삶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편집장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뭔가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험난한 길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다른 걸 그러니까.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마표 영어가 되게 바람직한 어떤 그런 교육적 대안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대신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수학 학원을 보낸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수학 학원을 보낼 때 아이 진도를 정할 때요. 예. 네, 학교 진도를 의식할까요? 의식하지 않을까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에는 교육 과정이 있고 수학은 말 그대로 체계적인 개통학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진도를 어떻게 정해야 되죠? 남들보다 앞서가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하나부터 열까지 따져보면 네.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부모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 너무 힘드시죠? 부모가 갖는 책임감 이런 게 너무 크죠. 저는 우리나라에는 세 개의 학교가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세 개의 학교가. 네, 첫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교육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방과 학교가 있습니다. 아, 반가워. 네, 또 하나의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의 교장은 엄마, 교감도 엄마, 교무부장도 엄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실질적으로 한번 볼까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 가정 생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종의 시간표가 있죠. 아이들의 시간표. 그리고 아이들의 시간표 중에서 학교 시간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점점 낮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그 학교죠. 분명히 엄마가 짠 시간표대로 아이는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엄마 한 명 한 명은 다 한 해의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이시네요. 예, 그렇게 어려운 지경까지 왔다. 너무 안타깝다. 일반 학교, 방과후 학교, 엄마가 모든 엄마 것을 학교. 엄마 학교가 있다. 실태가 근데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소장님. 네. 점점 더 공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더 낮아지는 것 같거든요. 간극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저는 뭐 그 출발을 우리나라의 독특한 역사에서 찾습니다. 역사에서요. 왜냐하면 그 대치동이라는 곳이 특이한 곳이에요. 원래 우리나라의 사교육 1번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사교육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문학원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은요. 사실은 이제 강남이 개발되면서 압구정, 청담동, 그 친다동 여기에 소위 말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였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강북의 부자들은 대부분 다 따로따로 살죠. 집단 구역화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 입주과외 같은 것들 이렇게 보통 이제 고급 사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강남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밀집된 거예요. 넘어왔죠. 한국에서. 밀집돼서 거기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룹과외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룹과외가 체계화되면서 전문학원으로 발전되는데 강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압구정, 청담동, 신사동 이쪽은요 네. 학원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다른 상권으로 그렇죠, 채워져 있죠. 그렇죠. 반포 쪽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즈음에 대치동이 개발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원 공간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교육의 비극일 수 있어요. 뭘까요? 뭐냐? 예. 중산층과 상류층이 만난 거예요. 아, 거기서요. 대치동에서. 네, 그렇죠. 상류층들은요 쓰다 남는 돈을 사교육비로 쓰는 사람입니다. 남는 게 많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산층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쪼개서 하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타깝게도 공교육이 기본적으로 잡아야 될 질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나이라는 질서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 학년이라는 질서가 있죠. 학년이 있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기 교육이 나이라는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소형학습이
확률을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겁니다. 편집장이 만약에 운전하시고요. 도로에 나가면 최소한의 사회적 믿음이 필요하죠. 분명히 신호등을 지킬 거다. 근데 지금 상황은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아무도 신호등을 지키고 있지 않아요. 모두가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누가 있을까요? 쓰다 남는 돈을 쓰는 상류층이 있는 거예요. 상류층이 분리돼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독일 사례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독일에도 상류층이 있거든요. 네. 독일의 상류층의 사교육 실태는 우리 못지 않습니다. 헬리콥터 태워서 영국으로 과외 보낸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요? 네, 네. 근데 독일 사교육 얘기는 별로 못 아, 들어봤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는 예. 상류층이 무슨 짓을 하던 공교육을 굳건하게 신뢰하면서 뭘까요? 학교와 함께 가는 중산층의 학부 문화가 탄탄하게 잡혀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까지 가르치고 나서 학교에서 불러가지고 판정을 내리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가르쳐 보니까 당신 자녀는 공부머리가 아닙니다. 직업교육 시키세요. 그럼 마이스터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불만이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난리 나죠. 불안감은 부모의 진심이 아니다. 일부 비정상적인 상류층이 소위 무한경쟁, 사교육 무한경쟁을 시작했고 그것이 독특한 대치동 문화를 통해서 정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죠.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운전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미친 듯이 뭘까요? 나를 추월해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뒤처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죠. 엄청 불안하죠. 그럼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엄마다 보니까 엄마 주변 엄마들을 보면은 불안감이 압도하는 그렇죠.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나라 사교육의 용도가 명확한 것 같거든요. 용도가요. 부모님의 불안감을 달래는 신경 안정제다. 저는 거기에 요즘에 하나 더 붙여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돌봄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공동체의 지혜와 어른들의 안내 없이 모든 엄마, 아빠. 책임을 제가 감당하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엄마, 아빠, 특히 그 중에 엄마의 개인기로 아이를 키우는 최초의 세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엄마가 개인기를 부리려면 여러 가지 능력을 탑재해야 되는 거네요. 엄마 스스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중요해지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 개인기를 발휘하려면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님들 마음 속에 그 마음의 성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분석해 보고 싶거든요. 어떤 성분이 가장 강할까? 저는 소비 심리라고 봐요. 소비 심리. 네네. 왜냐하면 부모 역할을 지금은 공동체 지원이나 어른들의 안내 이런 거 없이 다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야 되잖아요. 산후조리원부터 시작되는 그 소비. 그렇죠. 그리고 이 소비를 하다 보면 이제 경쟁 심리라는 게 작동을 하게 되죠.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부모님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꾸 대치동이 보이거든요. 대치동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네, 네. 입시 컨설턴트 역할도 하시고 다양하게. 뒷골목도 다 알죠, 제가. 그러시죠. 네. 그때 박보살로 통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대치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네. 성공 신화가 정말 많이 있는 건가요? 대치동의 신화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공 사례가 한 명 나오면은요. 예. 효용 가치가 있죠, 이게. 일단 부모님도 자라가고 싶고. 어. 학원은 당연히 뭘까요? 우려먹을 때가 많아요. 네, 엄청난 홍보 효과죠. 당연히 학교도 뭘까요? 성공 사례가 한 명 나오면 금방 10명처럼 보이는 게 대치동의 신화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대치동을 거쳐간 수없이 많은 눈물. 제가 사실 그 눈물을 만나지 않았으면 대치동에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대치동은 정말 많은 실패 사례의 무덤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떤 전사자의 희생 속에서 몇몇 꼽히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 버티는 곳이거든요. 전사자가 아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포함되죠. 둘 다. 탈탈 털리고 나는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입시에서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성공 사례의 분포와 개인의 성공 확률은 다른 개념입니다. 성공 사례 분포만을 놓고 보면 당연히 거기에는요.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 입시를 얘기할 때 거론되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가 지역 효과가 있죠. 강남 효과. 두 번째가 학교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영재고 과거부터 시작해서 학교 효과가 있고요. 예.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부모 효과가 있죠. 그리고 부모 효과는 주로 사교육 효과를 통해 드러나죠. 이 네 가지가 보통 거론되는 건데요. 이거는 확률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남은 네네.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그게 학생 효과입니다. 학생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부족했네요, 저희가.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을 비교해 보면은요. 어디에 부자가 많을까요? 강남이 많겠죠. 그렇죠. 그건 성공 확률의 분포가 강남이 많은 것뿐이에요. 지역의 특성일 뿐이에요. 네. 그렇지만 강북에는 부자가 없나요?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사회적 의미가 있는 논의긴 해요.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런 어떤 지역 효과, 계층 효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과는 무관하게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건강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뭘까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가 되려면 뭘까요? 거기에 맞는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부모님들의 패착, 지역 효과를 보고 학교 효과를 보고 몰려가죠. 그렇죠. 그건 뭘까요? 학군이 중요하다. 그 학교와 지역의 확률일 뿐이에요. 내 아이가 그 주인공이 될 거라고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대치동에 있으면서
저한테는 그런 분들이 줄 서서 오거든요. 그 제가 무슨 패전 처리 전문 상담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그때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적에 이 친구 통 먹고 보내면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한계야. 이미 지쳐 있어. 그 제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제 말대로 돼요. 거의 100%가 진짜. 그럼 갔다고 후회해서 다시 오시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무슨 신기가 있는 것 같다. 아, 그래서 박보사. 신문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소위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간절히. 당신 그 얘기 책임질 수 있어? 그 외에 이면을 본 적이 있어? 이렇게요. 그 말을 믿고 네. 이사를 가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중요한 건 주도성을 아이들한테 주지 않으면 결국 반드시 그 삶은 무너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너무 많이 봤거든요. 철저하게 부모 주도로 아이를 관리하는 모델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교육 소비에 적합한 모델이거든요. 전 사회적으로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아이의 자율권을 주는 것은 무책임한 부모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요. 엄마 주도로 이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는 관리를 당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려요. 어머님들 댁에 가시면 함께 사는 비슷한 나이 또래 남자 한 명이 있죠. 있죠. 근데 그 인간이 날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너무 싫은데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관리받는 아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감싸는 안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정신세계를 감싸는 안개. 그러니까 애들은 현실과 직면하지 못해요. 애들의 유일한 관심은 뭘까요?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 그러려면 뭘까요? 짜릿한 자극을. 그래서 애들이 되게 단순하고 어리석어져요. 부모가 관리를 할수록. 근데요, 묘한 역설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부모가 관리를 안 해. 뭐 대학교 가고 취업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져. 예. 아니 뭐 학창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은요 현실이 빤히 보이죠. 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러는 거죠. 엄마 나 영어 좀 잘하고 싶은데. 현실을 직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되게 부모의 역할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때가 되면 아이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빠르게 아이가 깨닫는 건데 그걸 못 기다려주시는 미리 깨닫게 하려고 무리하게 갈등을 일으키다 보면 아이는 스트레스에 빠지고 스트레스에 빠진 아이는 뭘까? 어리석어지거든요. 이러면서 악순환에 빠지죠. 대부분의 경우가. 아이 주도다 부모 주도다 이게 둘 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철저한 저는 상호 존중과 신뢰, 콜라보, 협력하는 모델이 제가 확인한 유일한 성공 모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시장화가 안 돼요. 상품화가 안 돼요. 다 개별화되죠. 아시겠지만 사교육 시장은 모두가 다 함께 보는 시험이 뭘까요? 강력해져야지만 시장이 커지죠. 바로 그게 수능이죠. 예전에는 특목고 시장도 그렇게 컸었었죠.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됐었죠. 특목고 입시가 있을 때, 네,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발고사를 인정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지 한때 역사에서. 대원외고 막 경쟁률 치열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 저도 뭐 그 사고력 수학 문제 이런 문제 보면 그거 사실은 정말 그 사교육을 받으라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권장한 거나 마찬가지죠. 공교육기관에서. 이런 것처럼 입시에서 무너져요. 지금 상류층이 주도하는 소위 사교육 무한 경쟁에 대부분의 중산층 부모들이 뛰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십조 원의 사교육비 지출을 하죠. 그리고 학교의 진도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뭘까요? 주로 학원 진도로 아이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비정상적 상황이에요. 모두가 거기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당연시하고 있지만 지금은 비정상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교육을 많이 시킨다라고 할 때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교육의 진도가 공교육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보충이나 심화 이거는 이제 학교 진도를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교육은 그렇지 않거든요. 공교육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한 게 우리나라 사교육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부모들은 어떤 기준도 없는 겁니다. 아이에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무조건 초반전에는요. 무한 경쟁에서 앞선 아이들이 무조건 뭘까요? 좋은 결과를 내놓죠. 대단해 보이고. 그렇죠. 초반전에는요. 부모 주도와의 아이를 끌고 가는 경우가 당연히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학습량 자체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진도가 차이가 나는데. 근데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지방에서 뭐 전교 1등하는 친구들 대치동에 오면 중간도 못 간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소장님. 실제 그래요. 그죠? 중간도 못 가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학습량이 절대적인 차이인가요? 이제 그게 학교에 제가 볼 때는 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대치동 정도 가면 중학교마다 고3 과정까지 끝낸 아이들이 있죠. 한 반에 최소한 10% 정도는 돼요. 지방의 전교 1등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걔는 정상적인 자기 학년에 맞는 진도를 공부해서 전교 1등인 거죠. 그렇죠. 근데 대치동에 가면 소위 말해서 선행학습을 통해서 고3 수준의 학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중학생인 아이가 있단 말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낼 때 학교가 변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중학교 학생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별을 해야 되니까. 중간밖에 못 가요. 근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 문제가 이제 비슷한데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이제 고3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근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게 하면 네. 당연히 이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죠. 예. 근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예. 고2, 고3 되죠. 예, 그러면 결국 뭘까요? 만나겠죠. 예, 만나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중위권 아이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예. 느린 아이들이거든. 그럼 이 아이가 결국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요, 이런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100m를 빠른 속도로 갔어. 속도가 느리죠. 그러면 더 가면 돼요. 대기자 TV